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파헤치고 팔아보는 시간 6.3 닥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하호영 한겨레 기자님,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님 세 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영 기자님은 저 매주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뵙고 오늘 두 분은 또 처음 뵙습니다. 예.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사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죠 우리가? 딴 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이거 실례인데 아니, 제가 워낙 잘 기억 못. 스타시기 그럼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방송에서 뵀었죠? 사석이었나요? FT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여론 흐름 같은 것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잘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고, 허영 한겨레 기자님도 처음 뵙습니다. 네, 저 처음 뵙습니다. 처음 네네. 뵙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 담당 기자를 하면서 네. 그 개그 콘서트를 자주 간 적이 있었는데 자주 오셨죠, 예. 그때는 왕이었죠, 왕. 제가요? 네. 저 왕이 아니라 그들 왕이 노는 판에 잠깐 있었던 그렇죠. 거라고 좀 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네. 어떤 판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봤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때 한겨레 기자님들도 이제 개그 콘서트 많이 오시고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바로 여기 앞이잖아요. 네, 바로 지금 이 근처에서 저도 걸어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그 스튜디오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추억이 새록새록 네네네.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권 출입하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한국 기자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요. 그다음에 예. 저희 윤희용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화로 멘트 인용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되고 되게 영광. 저도 영광입니다. 예. 약간 좀 작은 아버지 모시고 방송하시는 것 같아서 좀 드네요. 조금 불편해요. 좀 불도 마시네.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선배님이시니까 또. 엄청 선배님들이죠. 네. 다음 주 올 때는 염색을 꼭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큰일 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잡히는 게. 저로 따지면 약간 심영래 선배님이랑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 저 나요. 진짜 지금 무릎 꿇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새로운 또 분석과 판세의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 지표 많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6.3 선거 주요 이슈들 먼저 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공관위원장이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니 저럴 거면 왜 나갔어?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실 뚜렷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뚜렷했습니다. 전권을 준다고 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정권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정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날의 가장 핵심은 대구시장에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요, 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은 이제 비비고 경제인 출신이에요. 초선이고 대구지요. 이 두 사람을 양자 경선을 붙이고 싶어했어요, 이정현 위원장이.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라든가 서지영 의원이라든가 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업력이 있는 분들이 강하게 내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럼 나 안 해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랑 만나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준다라고 해갖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던. 어쨌든 그 권위를 다시 찾으러 돌아온 거고. 원래 저는 이제 사퇴하실 때 30분 있다가 복귀하실 거란 얘기 들었거든요. 당연한 수준이에요.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무력 시위와 그 무력 시위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권을 갖고 돌아왔는데 지금 정권이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부산시장 컷오프는 이건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닙니까, 기자님? 사실은 결과를 놓고만 보면 네네네. 무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론을 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어제 오늘 상황을 봤을 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경선이 어떤 모양으로 치러지느냐 그것까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의 원래 생각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 주진우 의원이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끝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박형준 의원 지금 현 시장도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히려 경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제 그런 보도가 TV조선에서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이제 그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주고 싶어한다라는 보도가 TV조선에 나왔는데 그거 올리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10분인가 20분도 안 돼갖고 주진우 의원이 저는 경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경선에서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각을 국민의힘이 요즘에 대여 투쟁력 약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서 가장 세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쵸. 부산 지역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다자조사긴 한데 전재수 그다음에 주진우, 박형준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긴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선을 생각을 했을 때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에서 그 단수 추천을 받아갖고 약간 특혜 같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경선에서 이기고 그 본선에 나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륜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럼 이제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산을 포함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보다도 지금 굉장히 느슨해진 거의 허물어진 이 보수를 결집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이 박정준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이잖아요. 현직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가뜩이나 사실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보수적 색채가 이제 약해요. 박형준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 같이 보수적 색채가 선명하고 그다음에 대여 투쟁력이 강한 인물을 놓게 되면 부산이나 이제 PK 지역에 느슨해졌던 이 보수 민심들을 결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당 내부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내심 추정이 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직 시장이지만 주진우 의원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 많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계속 좀 국민의힘 공천에 관한 파열음이 좀 들려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김수민 부지사에게 직접 걸어서 뭐 충북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제 폭로를 한 거잖아요. 조기룡 전 춘주시장은 이분은 이제 그 충주맨 힘을 김선태 씨. 발탁을 하신 거죠. 이분이 결국 예비 후보를 사퇴했고요. 사퇴 변으로 뭐 물세가 논일던 물거리 흐리지 않고 살며시 떠나듯이 그렇게 작별을 고한다. 마치 뭐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적으면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판세 전체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부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중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중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상대편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네네. 아까 윤희용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에서 분명하게 진영에 가까운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도에서 훨씬 더 확장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특히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구는 전재수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워낙 예. 개인기가 좋아서요. 네네. 그렇게 한다면 확장력 훨씬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주진우 의원이 나오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주진우 의원을 선택하는 흐름하고 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게 윤호개인 아닌 윤호개인 같은 윤호개인 아닌 윤호개인 같은 뭐 이런 같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고 해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뭐냐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동시에 얻으면서 네. 본인들의 확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색채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등등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은 하겠지만 중도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손을 떼는 것 같은 그림도 느껴지긴 하요. 왜냐하면 이제 주진우 의원이 강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법사위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박형준 전 시장이 더 중도를 더 아우를 수 있는 후보였기는 한 것 같네요. 예, 뭐 국민의힘 출입은 저 기자님 계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찾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윤희용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이지. 뭐 그래서 좀 국민의힘도 좀 고민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또 출입하시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찾았던 건 맞아요. 지도부에서 이제 박형준 시장 대신에. 근데 저도 이제 뭐 지금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조금 그런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 권유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단수를 경선은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때 부산 지역 언론에서 이제 연합으로 돌렸던 여론조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좀 두 자릿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탄력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를 포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선거의 프레임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듣는 거는 부산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산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에는 야당을 지원해주는 그 야도잖아요. 야도 거기가 부산이 그래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주진우 의원이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은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흘러다니거든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보다 또 총선보다도 낮은 세 가지 선거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중도층이 충분하게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당의 고정 지지층들 위주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 이제 보수층들을 결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논리 흐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 흐름 맞는 겁니까,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단정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맞는데 그 대선보다 낮은 건 맞죠. 네, 대선이 맞죠. 막 80% 나오는데 근데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50% 정도였거든요. 투표율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면 이 흐름이 맞는데 50%. 지난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보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안 나간 거예요. 막 가서 해보나 마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선거 결과가 불확실할 때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내 표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것은 뭐 완전히 이제 이쪽이 기울어졌다 때문에 싶었기 안 나가는 때문에. 거죠. 예. 예전에 이제 2007년 대선에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어요. 그때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진보표들이 대거 안 나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적용한다는 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대입화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군요. 사실은 한 6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60% 이 정도 돼 지방선거도.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나온 이후로 실제로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60% 가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60%가 되게 되면 고정 지지층 이외에 중도층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중도층 이 보수층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어쨌든 빨리 한 후에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되는 이중 과제를 지금 단기간에 해야 되는 그 과제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주니까 재밌네요. 진짜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예. 지금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전반에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야투쟁, 대여투쟁의 선명성 강화라면은 후보들이 그런 후보들이 맞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이 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공약이랑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다 엉키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주진우 의원 떠오르고 있으면서 이제 대여투쟁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대구에서는 중진들 다 이렇게 자르는 약간 혁신공천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뭐 김영환 지사 자르고 김수민 전 의원을 단수 추천을 주려고 하는데 방금 또 김수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뭐라고 경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오. 이제 그런 논란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거 컨셉은 없이 계속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혼선만 야기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호 의원, 윤재호 의원, 그 다음에 유영하 의원, 주호영 의원까지 이제 다 지금 컷오프라고 두 분 남긴다는 건데 또 반대로 보면 그 옆에 있는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지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미자 의원이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21, 22대에서 경북 상주 문경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또 경선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삼선인데. 그러면 이게 안 맞네요. 안 맞죠.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면 이제 그 경남이랑 강원도 김진태 지사.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네. 그다음에 울산의 김두겸 시장까지 다 단수 공천 줬어요. 됐죠. 근데 다른 데는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 조혜진 전 의원이라고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그 앵커가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그
박완수 지사로 결정이 됐답니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어.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진짜 당황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기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는 친이계 학살이다. 지금 이제 조혜진 전 의원도 이제 친이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울산에도 뭐 박형준 의원도 친이계고요. 오세훈 시장도 친이계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공천하는 그림을 보면 약간 좀 친윤 친박 느낌? 교묘하게 둘을 섞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친박 출신이고 지금 이제 또 공천에서 잘린 분들이 이제 좀 강하게 비판,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비판인데 전라도 출신이 대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뭐 김영환 지사도 전라도 출신이 왜 공천을 좌지우지하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되게 감정 싸움 양상까지 치닫는 거고. 예민하군요. 예. 근데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신학국당 공채인가 하여튼 이제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에서 호의호식했던 그리고 순천에서 2번 당선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받은 게 없는데 대구에서 계속해서 편하게 정치했던 분들이 대구시장까지 하겠다고 이러면은 그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옛날에 같아요. 이종현 공관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네. 고향 잘 만나서 정치한다. 뭐래 아주 한번 난리가 났었던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좀 공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서울부터 쭉 한번 여야 경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오 시장이 3번 만에 드디어 경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좀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 당권을 도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오세훈 시장 쪽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 막판에 메시지가 안 하는 쪽으로 기운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전에는 측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인이 이 사령관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에 빗대서 언론은 백기투항이다. 이것은 회군이 아니라 투항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뭐냐면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예. 서울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당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당권, 예. 지금 뭐 투항이나 패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좀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각 그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의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설 수 있다. 막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까지는 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선대위를 이끌 수 있는 자산은 있다.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면 당권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보면은 저는 이제 불출마는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다 이 2개, 3개의 선택지들이 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하냐, 저걸 하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근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을 때 두 번째 카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게 맞는데 첫 번째 카드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 번째 카드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카드를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만약에 맞네요. 출마를 꼭 당권에 나간다면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만 당권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마를 해서 장렬하게 뭐 승리하든 안 돼서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권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번 낙선의 차이가 좀 크다면 타격은 좀 있지 근데 않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지금 여론조사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좁혀질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 이제 설 연휴 때만 하더라도 나온 조사들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팽팽한 흐름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우리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기도랑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인구 비가 달라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인구가. 일단은 먼저 40, 50대가 이제 경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실제로 경기도는 40, 50대가 거의 뾰족하게 높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한 70대가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적 정서가 있는 60, 70대와 또 젊은 층인 30대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투표하게 되면 이제 고령층의 비중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카운팅을. 그게 있는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40, 50대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약간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셔도 됩니다. 예. 갑자기 이제 한 3, 4억 있던 분들이 네. 갑자기 한 10억, 20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주식 때문에요? 집 부동산 때문에? 네, 최근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지고 예민하죠. 관심이 예, 예. 있어지고 네. 세금에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자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 안정해야 된다. 다 찬성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물어봐요. 집값 떨어지는 걸 받아들일 것이냐. 집값 떨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충돌되는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뭐 박원순 시즌 2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와 부동산 개발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던 부분들에 나는 이제 원활하게 하겠다. 재개발 지원축 등을 하는 이제 인물로 포지션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쭉 본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좁혀져서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다. 하는 거죠. 예, 이걸로 안 한다고 요즘에 정치부 기자님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실제로 네. 그 오세훈 시장의 선택지에 불출마는 없었던 네.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딱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3시에 기자회견 잡을 때. 불출마할 거면요. 고심과 고뇌 막 6시 저녁에 하나요? 일단 6시에 딱 잡아놓고 마감 시간 6시잖아요. 그러면 5시 반부터 막 그 오세훈 시장한테 막 모이고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키우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3시에 딱 한다는 것 자체라는 이미 뭐 등록을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그렇군요. 네. 들고 네. 또 이제 사실은 오 시장이 그날 아침에도 막 여러 가지 그 참모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절반 정도는 등록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등록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갈렸고 그다음에 국회 출입 기자들은 등록해야 된다. 그다음에 서울시청 출입 기자는 등록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청 기자는 왜 그렇게 갈린 거예요? 아니, 서울시청 기자들이 이제 네. 오 시장이랑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그 몸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은 사실 들어갈 명분이 없었던 거잖아요. 혁신선대를 요구했는데 혁신선대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국회 기자들은 약간 피곤해서 계속 이제 그걸로 기사를 빨리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종지부 짓는 게 어떻겠느냐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아직까지 정치 하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당연히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방향이 맞는 거네요. 그래 당권을 예. 도전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불출마하고 당권 도전하면은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진 후에 뭐 패배 책임론 같은 게 강하게 일 텐데 오 시장이 과연 지금의 그 강성화된 당원층의 비토를 출마도 아닌 안성에 뚫고 당 대표가 된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저는 그 윈윈이었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가. 윈윈이었다고요? 예, 윈윈이었다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뭐 마지막까지는 이게 당의 이런 이제 권력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퇴로를 만들지 않고 너무 세게 계속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의안을 뽑아낸 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은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 성과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동혁 지도부에는 상당히 사실 이게 고마움을 아마 갖고 있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공관위원장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가장 유력한 비중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준 거예요. 따라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던 지도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도와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의 윈윈 측면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출마의 변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 공세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캠페인에 필요한 거거든요. 장과는 다르다는 결을 다르게 계속 간다.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출마를 이제 했다고 치고 네.
그럼 당내 경선 좀 뭐 복면가왕 경선이니 뭐 코리안 시리즈 경선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구도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된다고 된다라고 봐야겠죠. 예, 보십니까?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도부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지도부가 고마워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부가 곁을 내줄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성지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 특히나 이제 대형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 그룹들이 있는데 이 의견 그룹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첫 번째로 물러나야 할 인물을 오세훈 시장을 꼽았잖아요.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많았죠. 예, 이 의견 그룹의 뜻은 지금도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이외에는 지금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권까지 가는 것은 좀 더 너무 멀리 본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 어떻게 되는지도 좀 저희가 훑어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점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이 판세와 구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일단 독주 체제인 것 같고 그 뒤를 박주민 의원, 뭐 전현희 의원 두 분이 좀 이렇게 따라가는 1강 2중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계속 말해야 제가 좀 불리한 상황인데요. 제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먼저 일단 말씀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예, 이거는 그러면 뒤에 선거 있는 분들이 모릅니다. 따라갈 수 있다. 물론 선거는 모릅니다. 선거 모른다. 예, 선거는 예. 모르고 저는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원호 구청장의 첫 기세는 지금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 기세는 엄청났죠. 예, 맞아요. 말하자면 그냥 등에 올라탄 느낌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신선함이나 그 기세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치인 같은 느낌이 점점 더 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종격 투기 선수가 링에 올라왔을 때 권투로 규칙이 바뀌었다라고 네. 하면 기존의 권투 선수도 해볼 만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박주민 의원이 갖고 있는 조직세라든가 지금 현재로서 경향적으로 추세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 박주민 의원 쪽에서 좀 해볼 만하다. 좀 해볼 그렇게 만한 게임이다. 예, 오히려 이제 나머지 이 후보군들 김영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영남 의원. 그렇죠. 김영- 김영배 의원하고 네. 김영남 전 인권연대 사무처장이지요. 아마 사무국장이죠.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네네네. 사무국장이죠. 라든가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전현희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판에 좀 뭐랄까요? 그쵸. 예, 달라질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의 또 진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기 시간이 많이 때문에 남았다. 예, 그렇게 결국에 보여집니다. 본선에 3인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 분은 이제 다른 분을 지지 선언을 하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누구를 네. 지지 선언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냥 추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렇군요. 있겠습니다만 네네. 제도적 단일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종연행이 인위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이제 그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정원호 이제 뭐 예비 후보 정부청장 그다음에 추격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이제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뀔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네네네. 그쵸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선거 가능성이 이제 있긴 한데 또 이게 역동성이 사라진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 경선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이제 당내에 미묘한 이제 균열이 있었잖아요. 내전이 있었죠. 예. 네네. 그러면서 당 지지층들이 당원 등의 지지층들이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역동성이 있으려면 그 기류가 하나로 쫙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움직임이 확확 이루어져야지 뜨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양분되면서 나눠지다 보니까 역동성이 사라져서 이 현재 구도 있잖아요. 구도가 크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오히려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좀 고착화시키는데 더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힘이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에도 이제 서울시장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지난 아마 서울시장 네. 선거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저 인간적인 감정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좀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칭찬으로 정원호 구청장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서운해할 텐데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칭찬하셨어요 이번에 박주민 의원은. 근데 그쵸. 쭉 이제는
좀 주목이 안 늦은 감이 되죠. 있네. 주목이 안 되죠.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늘 사실 제일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중요한 아, 건데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의원들이 많이 섭섭해했고 그 중에 한 음. 분이 또 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분 정말 섭섭해갖고 그 페북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마르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네. 뭐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쨌든 정원호 후보는 전형적인 1등 전략 이제 그 시비 안 받아주고 토론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이 대세론을 굳혀가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이고 이제 남은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곧 있으면 토론회가 있잖아요. 19일. 그러니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요.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적당한 선에서 잘 방어를 하면서 그 뭐랄까 그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네. 만약에 정말 큰 실수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전세가 역전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이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본선에서 봤을 때 그동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되신 분들이 정통 민주당 분들은 잘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고건 서울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처음에 사실 무소속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렇게 안으면서 끝났던.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의 보수화 성향을 봤을 때 조금은 정원호 구청장이 어쨌든 좀 그 색깔 정치인 색깔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행정가의 이미지가 또 강해서 네. 그런 쪽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분이라고 올려놓고 만약에 서울시장 아까 좀 서울시장 이제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격차가 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 또 평가하고 저부터인가요? 계신지. 예. 아이 불리하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 그러면 예. 예. 정답에 가깝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예. 그 본선에서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의 시작도 그랬듯이 핵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을 정책이군요. 포함해서 앞으로 말하자면 서울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네네. 구사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도 슬슬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금 문제도 말이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남표가 맹렬하게 결집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처럼 여론의 등을 업고 오히려 여당표, 여권표에 이득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지금 추세로 봤을 지금 때는 추세로는 여당이 좀 유리할 여당이 것으로 유리하다. 보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으로도 보이는데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후원을 후광을 얻은 얻었죠. 것으로 후광을 네. 받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정책과 연동해서 이 정책의 성공으로 정원호 구청장도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은 똑같이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워낙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굉장히 사실은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떠는 계세요 갑자기? 근데 이제 이번에 앞서 서울은 이제 굉장히 격차가 이제 좀 좁혀질 가능성이 좁혀질 높다는 가능성이 있다.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부동산이고 지금 이후에 이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같은 데서 부동산 관련해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속마음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네. 부동산 관련한 여론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숨어 있는 서울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서울 시민들 뭐 집 있는 사람들 한 50%가 안 되잖아. 뭐 이제 이렇게 막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가구만 했을 때는 그 절반이 안 돼요. 가구만 했을 때는. 그래서 근데 거기 사는 사람으로 한다면은 60% 넘어가는 거거든요. 세대원이 있죠. 예. 집 있는 사람은 한 3분 정도 살잖아요. 2.5에서 3.5 산다고요. 근데 네. 1인 가구들이 이제 집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 근데 그것이 재산적으로 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경우는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반면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원래는 지방선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언론에 나오잖아요.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원해야 된다, 뽑아야 한다. 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건데 이건 원래 총선 때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여당은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의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는 교두보가 나다. 이런 그래서 걸 그 많이 지역과 내세우죠. 지역 유권자들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당 후보한테 되게. 네네. 그래야지 도로도 놓고 뭐 현안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이 엄청 쌓여가지고 과거에 정권들 보면은 2년 이상 지나갔을 때 인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네네. 중반 넘어갔는데도 지방선거는 여당이 선전해요. 인기가 막 거의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한 게 대통령 이름을 이제 이번에 아마 여당 후보들은 광역은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 이름을 제일 많이 쓰는 아마 선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 하나라도 있으면 그 대문에 이제 걸고. 슬로건에 한번 아직 발표가 많이 안 됐을 때 슬로건 네. 한번 나중에 나오면 보세요. 거의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넣어서 이제 같이 가는 이재명 정부 파트너 노린 거죠. 일부 표현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서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거기에 일단 1차 뭐 적임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어쨌든 저는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붙는 거기 때문에 네네. 서울시장도 그래서 약간 여당이 좀 유리한 상태긴 하다. 어디로 기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이거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전 조간 네. 신문의 일면이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19% 올랐다. 공시가 발표했죠. 네, 예. 보유세 급등 현실화라는 제목이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으로서 많이 유리한 상황인데, 자 예를 들면 말씀하시기를 지금 집을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이 지금 서울에 더 많잖아요. 근데 저도 집을 갖지 못한 렌트피플인데 렌트피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 세금이 오른 사람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아 그래요? 다만 그리고 또 오태훈 서울시장이 그 전무후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전 동에서 구도 아니고 25개 구도 아니고 426개 동에 전부 다 이겨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억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본인의 확장성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예. 결과가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네. 다만 저도 이제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세가 워낙 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깰 만한 마땅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과는 약간 등지고 네. 약간 흰색 옷을 입고 나올 그렇죠. 것이다. 막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실제로 거죠. 흰색 옷을 입었어요. 언제 입었냐면은 그래요? 설 연휴 메시지를 할 때 흰색 완전 새하얀 그 한복을 그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게 네네. 저는 이제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아직 이거 차이가 좀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른다. 저는 그런데 이긴다고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이거 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관계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걸어볼까요? 가급적 중도적인 스탠스에서 네. 밥이나 한번 걸어볼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고. 자, 아까 부산시장 이야기를 해서 이건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대구로 한번 가볼 텐데 이거 혼돈의 아주 그냥 연속입니다. 대구. 이게 어떻게 보면 격전지가 사실 서울이고 뭐 경기고 이런 판세는 많이 봤는데 대구는 사실 격전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격전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대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군요. 있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예 제껴놓는 곳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지금 이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국민의힘 그동안 이렇게 믿고 밀어주고 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실망감 이게 이제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역 경제가 사실은 거의 이제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네.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위기감들이 너무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선거로 친다면 여전히 이제 보수 후보가 우세하겠죠. 그렇지만 이
선거의 쟁점이 대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간다면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적임자가 누구냐 하면 정치적인 판단이 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인물 보수색이 강한 인물을 후보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여당으로서 아까 얘기한 힘 있는 여당으로서의 이제 어떤 예산을 따오고 뭐 대구의 이제 그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쟁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번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구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격전지가 될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되게 잘하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선을 어디에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대구의 전선이 쳐지면요 서울, 충남, 충북 이런 곳은 다 민주당이 먹는 겁니다. 반대로 호남의 전선을 치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 열렸을 때는 이제 호남에 대한 그 적극적인 공세가 있었고 자주 내려갔었죠.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승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가장 어려운 지점이 대구의 전선이 쳐지고 있다라는 건 거죠. 실제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전 총리가 등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진숙 후보가 그리고 그 후보가 되고 만약 중진 컷오프하고 중진 컷오프하고 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진 의원들 컷오프 당한 주호영, 추경호, 윤재호 그다음에 유영아 의원까지 컷오프를 시킨다는 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럼 유영아 의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네 사람이 이준석 후보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왜냐면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컷오프 당하면 나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뻥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대구는 그렇게 되면 외로워집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근데 아직 2년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 홍준표 전 네. 대표는 그렇게 했잖아요. 총선 때. 홍준표 전 시장은요 일단 예외로 하고 얘기를 안 왜냐면 나눴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하방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세게 붙었기 그렇죠. 때문에 중앙에 있으면은 나라 이런 표현 써도 죽습니다. 바로 이제 사정의 대상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명분이 본인이 있었군요. 알아서 대구로 도망친 거예요. 살려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네, 되고 그런- 주호영 의원은 그랑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소속 나가게 되면 당장 배지 떼야 되죠. 네네. 배지 떼면 솔직히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 가능성 제가 봤을 때 없고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의 당선 가능성만 높여줄 텐데 네.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오늘 주호영 의원 쪽 분하고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 취재를 하셨군요. 네. 그거는 솔직히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 네, 그건. 힘들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긴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컷오프를 주호영 의원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장동혁 대표가 픽했던 분은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경선을 붙이면은 이진숙 추경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대구 중진들에 대한 불타는 분노로 이제 컷오프를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약간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변인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수석 대변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사람이었던 거 일종의 그렇겠네요. 뭐 추경호계 윤지호계로 분류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자기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약에 컷오프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일단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안이 최고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최고위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옥새 안 찍어줬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옥새 들고 나르자. 아마 네. 중진 의원들을 자르게 되면요 모든 대다수 많은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수도권까지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가 공천이 되게 되면은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강하게 할 것이고 최고위에서 그 결정을 물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부산시 상황이 교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을 지켜보고 지금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하고 싶어도 네. 여론의 흐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주호영 의원이나 등등 중진들한테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모든 언론사의 르포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은 전선이 이미 대구에 처진 상태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나온 후보들을 찍는 흐름을 보면 진짜 이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쪽팔리는 사람은 찍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컷오프하기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경선만다? 특히나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오늘 서울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김부겸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는 총리 거거든요. 나온다는 얘기가 단독으로 김부겸 나왔더라고요. 총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뭐랄까 대구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쪽팔린 사람이 나오면 가뜩이나 뭐 지금 조직표고 투표율도 낮다고 그러는데 정말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김부겸 총리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또 김부겸 총리가 전에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긴장감 때문에 컷오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뭐 분석도 좀.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권을 받고 왔다라고 했는데 정권을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형준 시장 컷오프도 안 됐죠. 김수민 의원도 경선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오늘 페이스북을 보면은 대구에 대해서만큼 본인의 뜻을 굉장히 관철하려고 해요. 그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컷오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최고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잡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가 이제 꼴통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 자민련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던 전력도 있고요. 김부겸 의원도 수성갑에서 이렇게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를 강하게 될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요.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준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 될 것 같으세요? 그것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로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컷오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네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는 이준숙 위원장 가능성 높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높게 보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좀 말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숙 위원장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중진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중진 중에 한 분이 왜 그렇게 보냐면 저는 김부겸 총리 가능성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렇긴 말씀드립니다. 하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 경선 룰로 한다면 네. 이진숙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테고 네. 그럴 경우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본선에서 맞붙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네.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가 어느 정도 요 단기간 안에 나타날지 그것은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 이것도 가뜩이나 제가 펠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걸어야 돼요, 이거 다. 저는 밥 많이 얻어먹겠네. 예.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이 네. 최종 후보가 될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요거 영상 박제해 놓고 예, 계속 밑으로 자막으로 계속 좀 틀어놓고 제가 결과 나올 지난번에 때. 나왔을 때는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오. 현재 1승을 거두었는데 당시 장성철 소장이 6포를 김원 선배가 네. 6포를 거셨는데 6포를 아직 안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왔군요. 네, 좀 전해주십시오. 6포가 지금 먹어야 된다고. 그분 그때 이후로 방송 안 나와요. 근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재미있는 관심이 많은 가는 곳으로 갈 텐데 진짜 이상하리만큼 이 지역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좀 소재를 둬볼까 하는데 지금 경기지사 있잖아요. 그 지난 지방선거도 기억하실 정도로 정말 근소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탈락이 되고 김동연 지사가 이제 당선이 됐었던 지역이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박빙이었고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 유권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대통령까지 배출한 지역이고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진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일단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여기 후보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있긴 있는데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양현자- 사실은 뭐 이제 예. 없다가 지금 구색을 맞추는 정도인 것이니까 유력하게 어쨌든 이전에 한번 도전해봤던 사람이라든가 대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나와줘야 그렇죠. 이제 결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주목을 받을 텐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격차가 좁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선거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하늘을 찌를 때 초창기. 인기가 좋을 네. 때 그때인데 간신히 이제 졌어요. 어쨌든 높았지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론조사 자 뉴스 네. 자 발표합니다. 경기지사도 국민의힘 승 이렇게 나왔다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결과가. 예.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같은 때는 사실은 뭐 결과를 차이가. 보나 마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40, 50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이제 관심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냐. 그렇죠. 민주당의 경선이죠. 후보가 누가 되냐 해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프리미엄을 얻고 후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2등 3등의 이제 추미애 한준호 간의 어떤 순위 변동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원래대로 한다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날 곳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가장. 예. 근데 당원들이 지금 기류가 좀 나눠지게 되면서 이게 약간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예요. 약간 얼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상황이어서 이 흐름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후보가 됐을 때 본선에서는 몰라요. 누가 한 명이 되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한준호든 추미애든. 근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그 조사 방식 때문에 그래요. 조사 방식. 경선 조사 방식이. 네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중도와 무당층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중도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의 경선 조사 방식이 ARS 방식이에요. 자동응답 방식. 자동응답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심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죠. 받는다고. 그 조사로 했을 땐 무당층 비율이 확 줄어요. 고관여층이 받는군요. 정치. 되게 어느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층 비율이 줄어들고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이라고 하면 무당층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ARS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면접원 했으면 김동연 지사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ARS 방식이면 당의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 그리고 당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좀 변화가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인 거거든요. ARS 방식이라는 게. 그 측면이 저는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미애 의원이나 김동연 지사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식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 한준호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좀 그렇죠.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막 그 이재명 대통령도 더 가깝다고 주목되고 한준호 있는 의원이요? 한준호 의원이 되게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그 흐름인데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가까운 인물들을 밀어줘야 한다는 기류로 모아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 흐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류가 당내가 당원들이 이렇게 양분이 되는 흐름이 되면서 이 기류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동성이 약간 좀 역동성이 좀 낮아진 떨어진다.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지도지사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관심도가 이제 민주당 자체도 우리 하 기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십니까? 서로 뭐 지금 아니 모두 세모표를 치고 넘겨서 저만 지금 계속 답을 내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잘 알고 저는 계실 거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고착화된 형태의 지지세 있잖아요. 이 여론의 흐름은 다시 무슨 해빙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이 스피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 이제 덮고 지방선거 체제로 가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냐에 따라서는 이전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무리되지 않지 않았나요? 예, 그래도. 그래야 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예, 예. 경기지사가 떠야 여러 군데서 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맞네요. 예를 들면 예. 중부벨트의 강원지사라든가 아니면 충남, 충북 모두 다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 경기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곳이 좀 떠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건 제가 모든 답의 근거를 이재명 정부를 또 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이전과 같이 한준호 의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정은호 구청장한테 한 것처럼 예. 칭찬을 한다거나. 뭐 그런 메시지들이 어떻게 나오고 한준호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김동연 지사 못지않게 한준호 의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비교해서 추미애 의원도 아주 강하게 포지셔닝을 하면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미애 의원이 유리하죠. 유리하다.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이 추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한준호 의원도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봐도 한준호 의원의 상승세가 가장 관심 가는 포인트예요.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건 올라갈 텐데 과연 이제 추미애 의원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포인트고 여기서 되는 사람이 결선에서도 이길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정도.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경선에서 각이 안 섭니다.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이제 한준호 의원 이렇게인데 그 뭔가 기사거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싸워야 이게 기사가 맞는 나와요. 말이네요.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선이 됐건 아니면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뭐 입장이 됐건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서로에 대한 그 의견들 개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그쪽에 제가 되게 대표적이었던 게 추미애 의원이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때 합당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뒤로 살짝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기억납니다. 예, 한준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인터뷰도 많이 했죠. 예, 나와서. 그런 종류의 각들이 좀 서갖고 이제 그 뭐랄까 당원들이 판단할 근거를 줘야 되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각이 잘 안 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죠. 그 추미애 의원도 사실 법사위원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즘은 좀 많이 맞네요. 언론에 좀 네. 드러나지 않는 네.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앞두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각이 서지 바뀌었다. 않아야 본인이 바라지 유리하니까. 않을까. 일등 전략이 이 구도가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괜히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다가 네. 이것이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계의 성향에 있는 당원들로부터 네. 이제 공세를 받게 되면 이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구도대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전략을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검찰 관련한 논란에서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아마 계속 이제 한준호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든 불러내려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와 반대의 자세를 취해 주세요. 약간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님 혹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읽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의 전선이 처진이 현실이라 가지고 경기도지사에 큰 의미를 다들 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심지어 거죠. 저희가 대화하다가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온지도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심이 안 갑니다. 어차피 제가- 꼭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니까요. 네. 양양자 전 의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함진규 전 의원, 그다음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또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양양자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등록을 시킨 출신이죠. 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합니다. 양자 의원도 민주당에도 영재형이 이겼잖아요. 문재인 전 기억나요? 대통령 때 인재영입이었죠. 예, 삼성. 인재영이 영재형이 영재 얘기했죠. 반도체 영재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짧게 강원도 얘기도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강원도는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지금 네. 현재 네. 김진표 지사와 우상호 전 민정수석 이 두 분의 대결이 될 때, 자, 요거는 짧게 좀 가볼까요? 어떻게 이쪽 먼저 갈까요? 저 먼저 할까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강원지사 선거는 어쨌거나 아까 저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빌자면 네. 평가의 자리가 될 것 같거든요. 평가의 근데 자리가 그러면 된다. 김진태 지사가 그 평가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우상호 의원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힘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생각들은 좀 하죠. 맞아요. 예, 그리고 예. 강원도의 지형이 또 이광재 전 지사의 조직력도 물론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매우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저 또 이렇게 담 내갖고 가는데 세모푸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다 박제돼요. 네. 기대해 주세요. 예. 강원도 선거는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쪽과 이제 서쪽 그렇죠. 구분해서 맞아요. 뭐 제가 예전에는 이제 뭐 야동 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동쪽이 이제 뭐 보수 색채가 강했거든요. 동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산에 깊을수록 좀 강해요, 속초, 보수가. 강릉, 네. 삼척, 동해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권성동 의원 네. 또 뭐 이철규 의원 다 이제 그쪽인 것이죠. 강원도의 강이죠. 그런데
이쪽 서쪽에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에는 네. 도시 지역인데 맞아요. 여기에는 지금의 이제 진보 정당 민주당 세가 이제 센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대결이 이제 맞붙는 구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팽팽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산 쪽에는 고령층들이 많고 해가지고 보수 정치인들 당선이 많이 되는 건 맞는데 강릉에서 지금 이제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입지가 매우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상대 보게 되면 그 민주당 세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균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성이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이제 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상당히 조명을 받고 아마도 뭐 그 슬로건에도 대통령이 보낸 사람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역 발전에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힘을 받고 온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얻게 돼요. 그런 측면이 이제 있게 되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현직이었으니까. 현직 프리미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현직이 이제 평가를 받는다니까 평가를 받는 게 왜 어렵냐면요. 네. 이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한다면 이제 뭐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잘했으면 이 사람을 찍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반대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도전자는.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진태 지사는 평가받는 입장인 것이니까 거기에 여당 후보는 힘을 갖고 또 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최근에 보수정당 도지사가 나왔던 흐름하고는 달라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곳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이제 짧게, 기본적으로 네, 민주당이 부탁드릴게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만 민주당이 이제 유리하고. 예, 예. 변수가 될 만한 지점을 짚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우상호 수석은 철원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진태 지사가 춘천이에요. 춘천이 맞아요. 최고 도시잖아요. 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김진태 지사가 당시에 컷오프를 됐다가 컷오프되고 황상무 전 앵커를 이렇게 추천을 했다가 이게 엎어진 이유 그리고 난리 났었죠. 예. 그때 중심에 있었던 게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했느냐 뭐 김진태 지사랑 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강원도 선거는 고향이 중요하다 영서 쪽에 있는 표를 가져와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춘천이 고향이고 춘천고 출신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표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갖고 김진태 지사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변수가 될 수 통했죠. 있고 예, 예, 그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춘천 선거에서도. 성수고 출신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왜 죄송합니다. 알고 있죠? 아, 그 춘천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고요. 맞습니다. 네, 예. 원주는 2명이에요. 그쵸, 그쵸. 가불이 있어요. 네네네. 그 인구 규모는 이제 원주가 제일 많아요. 강원도에서. 그렇군요. 그 철원은 사실은 냉정하게 하면 강원도 생활권이 아니에요. 의정부 통해서 가거든요. 철원은. 북부 네, 강원도에서 있으니까. 철원을 바로 가는 경우는 잘 없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처음에 핸디캡이었고 과연 그것이 먹힐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상호 이제 전 수석이 뚫어낸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대결도 한번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3 지방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중간 저희가 한번 평가 그다음 중간에 후보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